안녕하십니까. 하루의 경제 주식 마무리 경주마 이재용입니다. 오늘 하루 잘 견디셨습니까? FOMC 예상대로 금리 인상 50bp였습니다. 예상대로 됐으면 올라야 되는데 떨어졌죠. 그 다음 파월의 입이 또 문제였습니다. 우리 주가도 떨어졌습니다. 우리 주가도 제법 떨어졌습니다. 대만의 지진 그리고 또 항생지수의 영향을 받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자, 오늘도 분석해보고 어떻게 할 것인지 대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의 전문가와 함께 달립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데일리 이슈는 한 개입니다. 하나로 뽑아놨는데, 중국이 방역 조치를 완화하면서 환자가 빠르게 늘고 있다. 그러면서 의약품 사재기를 하고 있다. 중국 실정이 지금 이렇습니까? 네. 지금 중국이 얼마 전에 이제 제로 코로나를 거의 한 3년 정도 하다가 네. 위드 코로나라고 뭐 천명한 적은 없습니다만 밖에서 보기엔 다 이제 위드 코로나로 바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굉장히 아이러니한 현상이 최근에 집계되고 있는 중국의 그 위생건강위원회라는 데서 집계하는 환자 수를 보면 네.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원래 팬데믹이었다가 이제 조금 완화시키고 그러면은 환자가 늘어나는 게 보통인데, 중국은 이 위드 코로나를 하면서 같이 줄인 게 뭐냐면 무증상자는 집계에서 뺐고요. 네. 또 PCR 검사하는 그 개체수라든가 이런 센터 같은 것들 대거 철수시키다 보니까 받고 싶어도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최고 뭐 몇만 명씩 나오던 환자 수가 엊그저께는 2,000명 나왔다고 얘기를 하니까요. 네. 근데 아무도 못 믿죠. 중국의 통계는 누구도 못 믿는다. 뭐 중국 사람들도 아마 그렇게 생각할 것 같은데요. 어쨌든 숨겨져 있거나 무증상이거나 약한 증상을 보이는 환자 수는 어마무시하게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만, 어찌됐든 정부 당국에서 발표하는 숫자는 굉장히 줄어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있고요. 뭐 우리나라 한 2년 반 전에 우리나라 분들도 이제 코로나가 막 창궐했을 때 약국마다 그 마스크 사러 사재기, 뭐 사재기는 아니지만 어쨌든 질환 공급받으려고 막 줄 서서 한두 시간 기다렸던 기억이 있는데요. 지금 중국에 관련된 사진들 전송되는 거 보면 약국마다 줄 서 있거나 사재기 하려고 뭐 의약품 되는 것들은 모두 다 사 모으고 있는 그런 현상이라는 것들이 많이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그 각국이 다 그랬잖아요. 방역을 푸는 시점에서 한번 확 하고 그 병이 창궐하고 그 다음에 다시 잠잠해지는 과정인데, 네. 중국도 지금 이걸 겪는 게 아닌가 싶은데, 이래서 그랬습니까? 항생지수가 떨어진 이유는 이겁니까? 파월의 입이 여기까지 영향을 미친 겁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사실 낮에 지표 발표가 좀 있었거든요. 네. 중국 소비 지표 발표가 있었는데 그 영향이 개인적으로 좀 제일 크다라고 보고, 저변에 깔린 거는 이제 간밤에 있었던 FOMC 그 영향을 지금 아시아 증시들이 전반적으로 같이 받은 게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제 말씀해주신 이제 위드 코로나와 관련된 이슈 같은 경우는 최근에 뭐 계속 회자가 되고 있던 내용들이고요. 네. 뭐 사실 이게 아무래도 이제 우리나라 일이 아니다 보니까 여러 가지 뉴스들이 확대해서 약간 재생산되는 경향은 없지 않아 있는데, 이 과거에 우리가 비슷한 일을 경험을 해봤고요. 그리고 뭐 이제 다른 나라들도 경험을 해봤는데, 중국 같은 경우는 사실 그 또 사이즈가 다르다 보니까 요게 이제 또 굉장히 극단적으로, 애초에 정책 자체도 굉장히 극단적으로 봉쇄하는 정책을 고수를 했었기 때문에 요거를 단계적으로 물론 풀고는 있으나 이 중국이라는 나라의 사이즈를 감안한다면 거기에서 나올 수 있는 여러 부작용들은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이미 해당 관련된 어떤 투자 아이디어, 어떤 투자 스토리 관점에서 이미 국내 시장에서도 관련된 종목들이 뭐 금일 역시도 강했고요. 전일도 마찬가지, 전전일도. 그러니까 이번 주 내내 이제 그쪽 흐름이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과 같은 현상이 좀 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좀 빠르게 좀 치고 빠지는 전략이 그나마 유효한 시장이라고 보고, 우리가 이제 연말에 그런 얘기 많이 했지 않습니까? 산타랠리라는 이제 표현을 많이 썼는데, 우리가 이제 산타랠리라는 표현은 결국은 코스피가 됐든 코스닥이 됐든 지수가 현 레벨에서 한 단계 레벨업 되는 그러한 상승 랠리를 기대하는 입장이라면 산타랠리는 저는 조금 나오기가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이고, 지수보다는 종목만 개별 종목 스몰캡 단에서 봤을 때는
또 그런 랠리를 느껴볼 수 있는 구간들이 이 연말 연초에 좀 지나가지 않을까 이런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코로나도 코로나지만 지금 주변에 감기 환자가 제 주변에도 많아요. 굉장히 많이 늘었다고 그래요. 네, 일단 뭐 아무래도 날씨가 좀 갑작스럽게 좀 추워진 부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게 이제 감기인지 아니면은 정말로 뭐 코로나의 약한 변이인지는 네. 뭐 알 수는 없는 건데, 그런 환자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주식시장에서 이제 뭐 제약주들이 좀 움직임이 좀 나왔는데, 근데 뭐 주식시장에서 제약주 움직임들 좀 나온 거는 이게 이제 국내 환자들 좀 늘어난 것보다는 아무래도 이제 중국 쪽 영향이 좀 크지 않았나라고 좀 생각을 하는데요. 아마 이제 지난주에 아마 이 주제로 다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리오프닝 관련된 이슈를 하면서 중국이 방역을 완화를 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이제 코멘트를 드렸던 게 두 가지가 우려가 된다. 하나는 방역 완화를 하면은 확진자가 갑자기 좀 증가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게 노이즈성이 좀 될 수 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인플레이션이 만약에 이제 대부분의 국가들이 그렇게 확진자가 한번 이제 증가를 했다가 그 다음에 이게 좀 완화가 되고 결국에는 위드 코로나로 가면서 이제 경제 활동을 좀 하거나 이제 해외 여행을 하게 되면 인플레이션이 좀 발생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이 두 가지 정도를 그 당시에 이제 리오프닝 얘기를 하면서 우려감으로 좀 말씀을 드렸는데, 한 가지는 이제 벌써 나온 것 같아요. 일주일 만에 확진자가 확 증가되면서 주식시장에서도 이제 제약주 이슈가 좀 부각이 된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아마 요 이슈가 좀 잠잠해지면은 다시 한번 중국발 인플레 이슈가 한 번 정도는 또 시장에 나오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좀 스토리나 아니면 전략을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 제약 바이오 주가가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반응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아무래도 저도 뉴스에 보니까 항생제하고 해열제 뭐 이런 쪽으로 좀 많이 부족할 것 같다. 이래서 제약주가 오르는 겁니까 지금? 뭐 지금 실제 이제 많이 쓰인다기보다는 미리 좀 대비를 하자는 네. 차원에서 우리나라도 은연중에 뭐 타이레놀 계열의 이제 그런 해열제라든가 이런 것들은 원래 우리가 백신 맞기 시작하면서도 부족했던 상황이고요. 네. 최근에 이제 원료 수급이라든 것들 이런 것들이 또 어렵습니다. 최근에 엊그저께 나온 기사 보면 유럽 쪽에서도 에너지난 때문에 제약 공장 잘 돌리질 못해가지고 네. 해열제, 항생제 생산이 잘 안 된다는 얘기들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지금 얼마나 걸리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일단 걸리는 거 대응하기 위해서 엄청난 사재기를 하고 있는 상황일 거라고 일단 추론을 하고 있고, 유럽 쪽에서도 물량 모자라다. 그래서 정부에서 이번에 한 18개 제약회사에다가 긴급 그 공급 물량 네. 생산을 좀 통보를 했어요. 많이 좀 증설을 해가지고 늘려놔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이제 대비하자는 차원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이라 이제 뉴스가 들려오면 아무래도 심리적으로 무언가 더 확산이 되는구나, 더 필요하겠구나 이런 이제 심리적인 동요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현재 제약회사들의 어떤 가치를 생산시키는 것과는 좀 무관하게 심리적인 동요에 의해서 종목들의 수급이 몰리는 상황들이 만들어지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흐름들 보면 앞서서도 말씀주셨습니다만 사실 우리 한 2년 반 전에 겪었던 엊그제부터 움직이는 sektor을 보면 마스크 종목들이 갑자기 난리없이 우리나라 사실 뭐 지금도 마스크 쓰고 다니고 있습니다만 사실 미세먼지와 함께 또 좀 이슈가 만들어져서 혹시나 이게 뭐 중국에 많이 수출될까 봐 올라가는지 모르겠지만 마스크 종목들도 움직이고요. 진단 키트도 심지어 움직이기도 하고 또 음압병실 관련주도 움직이기도 하고 이런 섹터별 순환매가 우리가 진짜 한 2년 반쯤에 우리나라 상황이 심해져서 겪었던 거를 옆 나라의 이제 인구가 앞서서 우리 박신 대표가 말씀 주신 대로 인구가 한 30-40배 차이가 나다 보니까 네. 우리나라 기업들이 뭔가 기회를 얻을 것 같기도 한데라는 아이디어 차원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것들이 사실 많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 제약 바이오주에 물려 있는 개인 투자자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 제약 바이오의 시간이 한 번 더 오는 건가에 대한 기대감이 또 있단 말이죠. 그리고 제약 바이오주가 한 번 뛰면 엄청 잘 뛰는 걸 우리가 목격을 했었어요. 예전에 그 신풍제약 이런 것도 그렇고. 근데 그런 랠리가 이 제약 바이오에서 한 번 올까? 이런 느낌은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그 말씀해주신 신풍제약이 보여줬던 그런 랠리는 보기가 어려울 거고요. 예. 사실 이제 제약바이오는 두 부류로 나뉘죠. 최근에 이제 시장에서 우후죽순 등장하고 있는 소위 이제 코로나와 연계성을 가지고 있는 뭐 최근에 올라가는 종목들 보면 감기약 쪽이 굉장히 강한데 네. 근데 그러한 성격에 있는 제약사들이 있고
그리고 이것과는 별개로 이제 신약 개발에 주력을 하고 있는 소위 이제 전통 바이오 기업들이 있어요. 말씀해주신 신풍제약은 좀 특이한 케이스였고 그 당시에는 일반적으로는 바이오 기업들이 바닥에서 주가가 있더라도 2배, 3배 뭐 이렇게 가는 건 일도 아닐 정도로 움직일 때가 가끔씩 있거든요. 최근에도 이제 그런 종목이 아주 일부는 좀 있습니다. 근데 그런 종목들 보면 대부분은 다 이제 임상에 대한 어떤 진행도가 어느 정도 시장의 반향을 끌거나 뭐 내지는 뭐 라이센스 아웃이 진행이 되거나 뭐 내지는 최근에는 보면 뭐 나스닥 상장 이슈도 있었고 뭐 온갖 이슈들이 이제 혼재되고 있는데 어찌됐든 제약바이오라는 섹터의 이제 고유의 특징 중에 하나죠. 그래서 그런 현상은 글쎄요 일부 종목에선 전 충분히 가능하지 않나? 왜 이런 생각을 하고 있냐면 지금 움직이고 있는 제약바이오는 말씀드린 대로 바이오보다는 제약 계열이거든요. 코로나 때문이기 때문인데 사실 이제 바이오 신약 기업들 같은 경우는 가장 연중에서 이제 큰 행사가 1월달 JP모건 헬스케어이기도 합니다. 네. 1월달은 두 가지 큰 행사가 있어요. CES라는 행사가 있고요. JP모건 헬스케어가 있죠. 결국은 IT, 그러니까 해마다 나왔던 얘기 중에 연초 효과를 보려면 ITBT에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들이 거의 해마다 있거든요. 뭐 이번에도 좀 비슷한 개념이 적용이 된다. 그래서 그 섹터가 전부 이게 BT도 되게 많습니다. 종목들이. 이게 전부 가진 못하겠죠. 하지만 그 중에 일부는 시장에서 깜짝 놀랄 만한 수익도 분명히 나올 수가 있다. 그리고 이미 그러한 움직임들이 조금씩은 있다. 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약주의 원탑은 어디입니까? 사실 제약 쪽은 이제 제약 쪽을 보거나 아니면 네. 제약 바이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잖아요. 신약을 이제 개발을 하는 섹터가 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제약주 같은 경우에는 또 대형 제약사 유보율은 높고 그냥 꾸준하게 네임드 있는 약품을 팔아가지고 꾸준하게 이제 이익이 나오는 그런 기업들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대형주 단에서는 삼성바이오로직스만한 기업이 없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안정성 측면이나 아니면은 뭐 성장을 보여줄 수 있는 측면에서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가장 좀 그냥 무난하면서도 좀 빠지면은 사 놓고 좀 올라오면은 좀 매도를 하는 그런 이제 트레이딩을 좀 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 되지 않을까라고 좀 무난하게 얘기를 좀 드릴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내년에 그렇게 과연 제약 바이오가 좀 좋을 것이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좀 노이즈는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작년 재작년에 되게 호황기에 그러니까 CB랑 뭐 BW 또는 옵션 같은 것들을 이제 발행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자금 관련된 이슈들이 한 번 정도는 또 섹터 내에서 이제 좀 불 수 있기 때문에 전체 포트에서 이렇게 제약주를 제약이나 바이오를 많이 가져가는 거는 그렇게 좀 현명한 전략은 아닐 수 있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셀트리온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한참들 많이 남았는데. 한참 말이 나오다가 이제 네. 좀 쑥 들어가서 나름대로 시총의 규모라든가 이런 거에 비해서는 조금 약간 소외라고 할까요? 네. 별 이슈를 아직까지 이렇게 표면화시키지는 않고 있고 좀 장중 자맹하고 있다 네. 이런 정도로 좀 표현드리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제약 바이오에서 이 부분은 좀 눈여겨 보세요 하는 게 있으면 뭐가 있겠습니까? 일단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특히 신약 개발 기업일수록 포트에서 비중을 높게 가져가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제약바이오는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가끔 가다가 내가 이제 어떤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서 어떤 특이점이 있는 신약 개발 기업을 매수를 했는데 만약에 이게 반토막이 났어요. 싸다고 더 산다면 더 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싸다고 더 사게 되면 이게 물타기 하지 마라. 비중이 늘어나면서 내 포트에서 차지하는 그 비율 자체가 올라가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제약바이오는 적은 금액을 투자를 해서 이게 또 한 번 터지면 사실 반토막이 나도 이게 수익이 날 수가 있는 게 제약바이오거든요. 네. 특이하게도.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좀 비중 관리가 중요하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아까 이제 종목이 생각이 안 나긴 했는데 SCM 생명과학인 것 같아요. 네. 그게 최근에 바닥에서 좀 많이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보면 뭐 임상 진행 정도나 뭐 요즘 보면 그 녹십자 계열사들도 좀 많이 올라왔던 네. 것 같고 그런 게 좀 있는데 확실히 이제 그런 종목들이 하나둘 지금 고개를 들고 있는데 조금 더 저는 발생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주식시장에서 이것만큼 좋은 게 없는 게 장기적으로 하락한 것만큼 또 한 번 튀게 되면 올라올 수 있는 룸이 큰 것도 없습니다. 제약바이오는 일부 코로나 종목들도 이제 사실은 많이 빠져 있는데 사실 신약 개발 기업들은 정말 2년 동안 암흑기를 거쳤어요. 그렇기 때문에 올라오면 분명히 강하게 올라올 수 있다. 다만
포트의 비중 관리가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게요. 저 지금 표 나올 때 궁금한 게 있어서 KM제약 뭐 하는 회사인데 오늘 상한가 갔습니까? 혹시 아십니까? 그거 마스크- 제가 알기로는 뽀로로 마스크. 네, 뽀로로 마스크. 아, 마스크예요. 아, 그게 상한가까지 갔어요? 네. 뽀로로 마스크가? 어제 시간에 이제 마스크 관련된 종목들이 상한가에 들어갔고 오늘 아침부터 시세가 좀 아, 네. 그랬군요. 네. 자, 오늘 저 제약바이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반응을 해서 오늘 저희가 집중적으로 한번 알아봤고요. 이번에는 뭐 다들 관심 있는 FOMC 50bp 금리 인상을 했습니다. 예정대로 한 거고요. 그 전에 CPI가 있었는데 7.3 예상했는데 7.1 나왔잖아요. 그러면 7.1에 50bp. 괜찮은 건데 시장 반응은 썰렁했습니다. 파월의 입 때문이라는데 이거 한번 분석해 보죠. 예, 원래 뭐 예상했던 것보다는 잘 나온 셈이죠. 네. 7.3을 예상했. 지난달에도 처음으로 한번 예상치보다 낮게 나오면서 시장이 조금 좋아했었는데 파월이 또 바로 이제 입단속이 들어가긴 했습니다만 뭐 이번에도 약간 유사한 양상을 보였어요. 얼마 전에 사실 요새는 뭐 나쁜 경제 지표가 나와야 이게 호재다라고 얘기를 하는 상황이니까요. 근데 얼마 전에 고용 지표라든가 이런 것들이 좋게 나오면서 또 2월 달 FOMC에서도 빅스텝 하는 거 아니야 이래가지고 시장이 좀 빠졌었는데 CPI가 그걸 좀 덮어주면서 여전히 이번에 빅스텝하고 2월 달에 이제 베이비 스텝을 할 확률이 높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이제 정리가 되고 있던 차였고 그에 걸맞게 시장에서 예상한 한 80%의 확률대로 오늘 새벽에 FOMC에서 0.5% 정도 금리를 올리는 걸로 결정을 했기 때문에 사실 한 2, 3주 길게는 한 달 정도 전부터 시장에서 예상했던 경로대로 흘러왔던 게 맞는데 결국은 너무 그냥 생각대로 됐다라는 거 하나 그래서 좀 약간 시장에서 허탈하게 느꼈을 수도 있고 아니면 파월의 4시 반부터 있었던 기자회견에서 그러니까 한마디 한마디 그게 또 시장의 어떤 기대치보다는 다소 매파적이었다라고 봅니다. 크게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기자의 질문에 저렇게 질문했고 내년도에 금리 인하의 가능성이 있느냐라고 질문한 거에 내년도 금리 인하 계획 없다. 이렇게 얘기한 게 하나가 좀 컸다고 생각이 들고요. 뭐 파월이 지금 연설이라든가 이런 데 나올 때마다 얘기하는 거지만 아직 갈 길이 되게 멀고 우리가 할 일이 많다라고 얘기한 거 그것들이 한번 재현된 것들 이런 것들이 다소 이제 크리스마스 시즌이라든가 연말 연초를 끼고 CPI도 이제 기분 좋게 예상치보다 빠졌기 때문에 시장에 좀 유화적인 발언을 기대했던 어떤 시장 입장에서는 다소 좀 당황한 듯한 분위기가 오늘 새벽에 좀 만들어졌고 또 역시 점도표상으로 3개월 전에 예상했던 내년도 최종금리보다는 0.5% 정도 이제 올리다 보니까 뭐 심하면 5.2 정도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라는 이제 가능성. 근데 이게 추세거든요. 몇 달 전부터 계속 중립금리라든가 최종금리가 올라가니까 오늘 벌써 일각에서는 이러다가 5% 후반이나 6%도 가는 거 아닌가 이제 이런 시각들이 나오다 보니까 뭐 아시아 증시도 전반적으로 좀 영향을 받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파월의 발언이 찬물을 끼얹었다 이건데 그 파월은 이렇게 하다가 완전히 풀릴까봐 빠떼르를 시장에 한번 세게 준 거 아닌가 이런 분석도 있던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시장 일각에서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이틀 전에 CPI가 7.1이 나왔을 때 네. 나스닥 선물이 한 4%인가 뭐 이렇게 네. 급등을 했거든요. 네. 아마 그때 그걸 보고 주무신 분들은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깜짝 놀랐을 겁니다. 다 내려왔거든요. 네. 시장 일각에서 이제 그런 얘기들이 있었죠. 이거 이런 식으로 올려서 끝내면 또 파월이 가만히 있지 않겠구나. 네. 겁이 나서 좀 빠졌다라는 우스갯소리가 있었을 네. 정도로 지금 파월이 사실은 기본적으로 시장의 생각은 파월 의장이 증시가 올라가는 것을 그닥 달가워하지 않는다라는 스탠스를 기본적으로 깔고 있거든요. 어찌됐든 지금 CPI부터 이제 그러한 현상들이 있는데 CPI는 분명히 잘 나왔는데 주가가 올라갔다 내려왔어요. 그리고 FOMC는 예상대로 나왔고 파월이 좀 찝찝한 발언들을 했죠. 뭐 말씀해 주신 대로 금리 인하가 내년에 없을 거라는 뭐 그러한 발언들. 지금 내년에 예상 진로가 내년 2월 초부터거든요. 네. 근데 이제 베이비 스텝 한 4번 정도 밟아서 1% 정도 더 올라서 한 5%대 초반 요 정도를 지금 시장이 예상을 하고 내후년부터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다. 요게 지금 현재 점도표상에 나와 있는 예상 경로예요. 요게 9월 달보다는 좀 올라왔습니다. 그건 좀 부담이 되겠지만
사실 9월 달 이후에 지금 12월이 갑자기 된 게 아니라 10월, 11월 과정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시장이 어느 정도 알고 있던 내용들이에요. 거기에 단기적으로 좀 이런 반응들이 좀 나왔는데 저는 오히려 이것보다는 이런 생각을 지금 시점에서는 좀 해봐야 될 게 CPI에 대한 반응도 그랬고요. 결국 인플레이션하고 긴축에 대한 우려가 끝나면 그 다음은 리세션 우려가 나올 게 이제 자명한데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인플레이션과 긴축을 걱정할 때는 지표들이 이제 발표가 막 되면 기본적으로 배드 이즈 굿이라고 해서 나쁜 지표가 나오면 오히려 좋게 받아들였단 말이죠. 이게 어느 순간에는 배드 이즈 배드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게 이제 리세션 구간에서 나올 거거든요. 아직은 아니지만 내년 상반기에는 분명히 나오지 않을까. 1분기인지 2분기인지는 좀 상황을 봐야 될 것 같고 그거는 좀 우려할 만한 내용 향후에 그게 이제 한번 좀 휘청거릴 수 있는 내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고 그렇다면 이제 그 시점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 그 시점까지는 인플레이션이나 긴축이나 뭐 우리가 지금은 뭐 CME 패드워치를 매일 보지만 이런 것들에 대한 이런 것들이 시장에 영향을 끼치는 정도가 저는 조금씩은 감소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 CPI에서도 저는 그 모습이 좀 나왔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단기적으로는 약간 충격을 받았지만 이게 뭐 추세적으로 좀 많이 빠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아요. 다만 상단도 좀 막아놓는 역할을 하겠죠. 그래서 지금 지수는 좀 그런 모습들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있고 당분간 조금은 답답할 수 있는 그런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쨌든 금리 속도 조절에 들어가서 내년쯤 되면은 어느 정도 이제 속도 조절을 하다가 인하까지도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어제 파월의 입을 통해서 무너졌고 최종 금리의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데 5.0 안에서 막을 수 있지 않을까 했는데 5.1이라는 얘기를 하고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지만 거기에 넘어서서 6대까지도 갈 수 있지 않을까에 대한 우려. 네. 우려잖아요, 우려. 네네. 근데 이것 때문에 지금 또 경악을 하는 거니까 네.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그래요. 그러니까 뭐 저는 매크로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경주마에는 되게 유명하신 매크로나 아니면은 학자분들이 되게 나오셔서 더 이제 전망을 잘 하시는데 저는 그냥 주식시장 측면에서 보면은 한 두세 번 정도의 변동성이 한 달 정도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11월 달에 그때 CPI 발표를 했을 때였나요? 그러니까 나스닥이 7%가 상승을 했었죠. 네. 그러니까 7%라는 게 종목이 7%가 올라도 이제 어마어마하게 상승을 한 건데 어떻게 보면 지금 시장에서. 근데 미국에서 그리고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뭐 시장 중에 하나인 미국 시장 나스닥 지수가 7% 정도가 움직였다라는 게 변동성, 그러니까 시장에서 그만큼 인플레이션을 이제 인플레이션이 꺾이는 거에 대한 기대감을 좀 갖고 있었지 않나. 그때 한번 보여줬고 그다음에 아마 PPI인가 발표를 했을 때 그때 나스닥 지수가 또 4% 정도 움직였거든요. 그래서 두 번 정도의 이 CPI나 PPI 그 지표 발표가 있을 때 시장이 그렇게 반응을 하다 보니까 이번에는 이미 아마 반응하기 전에 외사에서 그러니까 외국계 IB에서 그 인플레이션이 어느 수치에 있으면 나스닥이 몇 프로 움직인다는 레인지까지 다 그려가지고 한 3-4개의 시나리오가 있었거든요. 그 중에 뭐 인플레이션이 뭐 7% 뭐 한 3점 뭐 그 정도 있으면 한 4%가 움직인다. 실질적으로 시장이 그 정도까지 움직였다가 이제 윗꼬리를 달고 내려온 건데 뭐냐면은 이 앞전에 그만큼 변동성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미 시장에서 그런 것들을 어느 정도 좀 예상을 했고 올라왔으니까 차익 실현을 하자라는 심리가 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그런 것 같아요. 이게 두 번 정도의 지표 발표 때 저만큼 변동성을 보여주다 보니까 일부 파생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야 내일 지표 발표가 이번 주에 FOMC에 있는데 지표 발표 전에 그냥 양매수 때려보지, 그러니까 양매수를 해보지라는 이야기 정도도 있었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그만큼 변동성이 커져 있다 보니까 그 다음날 양쪽에서 그렇게 수익이 크게 나지 않았었던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미 시장에서는 변동성을 그만큼 좀 가져가고 있지 않나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금리는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시장에서 다들 이제 금리 인하를 기대를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는 금리가 어느 정도 상단을 좀 정해주기를 원하는 거고 연준이 피봇을 해주기를 원하는 그런 흐름인데 파월은 증시가 올라가는 걸 앞서 이제 박우신 대표님도 얘기해 주셨지만 그렇게 달가워하지 않는 흐름인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물가라는 것은 지표상으로 데이터 디펜던트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잡히는 것들이 보이고는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쉽게 잡기도 어렵고 한번 올라왔을 때 빠지기가 어려운 게 이제 임금이잖아요. 근데 자산 시장이 계속 올라가면은 이 부의 효과라고 해서 인플레이션을 다시 예전만큼 쉽게 내려오기가 어렵기 때문에 자산 시장이 올라가는 거를 되게 좀 경계를 하는
움직임들이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금리를 만약에 인하하는 시점이 언젠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뭐 빠르면은 뭐 내년 아니면은 뭐 내후년 초가 될 수는 있겠지만 그 시점에서는 주식시장은 한번 큰 충격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금리를 인하를 한다라는 건 앞서 뭐 얘기해 주셨지만 결국엔 리세션 우려 때문에 인하를 하는 거일 테니까 경기가 그만큼 안 좋다라는 이슈 때문에 금리를 인하를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금리에 대해서 또는 인하에 대해서 막 시장이 기대감을 갖는 거는 그렇게 좀 뭐 좋은 전략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네. 파월도 계속 우리가 아직 갈 길이 멀다라고 네.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꾸 투자자들은 목적지가 바로 앞에 있기를 원하니까. 근데 그런 기대감은 조금 내려놓고 오히려 그런 인플레나 아니면 디플레 상황에서도 꾸준하게 이익을 낼 수 있는 기업에 오히려 좀 집중을 해야 되는 시점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물가를 잡겠다는 절실함으로 금리 인상을 이렇게 급격하게 하는 건데 그 물가가 참 쉽게 잡히지 않는 모양입니다. 자꾸 파월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보면 그렇다면 이제 또 내년 2월이에요. 내년 2월에 금리를 어느 정도 올릴 것인가 이게 또 빅스텝이냐 글쎄 베이비 스텝을 할 것이냐에 대한 생각이 지금부터 드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1월 달에 이제 FOMC가 없는데 아마 제 예상으로는 그 FOMC 열리기 전에는 1월 달 또 CPI가 있겠죠. 네. 그때 아마 6%대로 진입될 가능성이 조금 높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아마 시장에서 또 이제 6%대로 진입하면 2월 달 FOMC는 베이비가 거의 또 확실하지 아마 이렇게 또 많이들 생각을 하시지 않을까 싶고요. 뭐 또 연준은 아마 그런 정도로 응할지 모르겠지만 또 파월이 오늘 새벽에 했던 것과 조금 더 유사한 반응의 멘트를 또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 베이비라도 여러 번 올릴 거야 이렇게 또 얘기할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스텝이 낮아졌다라는 건 사실 중요하다고 얘기를 안 하고 있어요. 오늘 새벽 발언에서도 보면 얼마나 오랫동안 현재 금리를 유지하느냐 아니면 몇 번 더 올리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서 스텝이 조금 낮아졌다고 오해하지 말아라 계속 이렇게 네. 강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설사 2월 달에 베이비 스텝을 한다 그래도 이제 금리 더 이상 안 올리고 끝났어요 이렇게 오해 안 하기를 바란다라고 분명히 또 계속 워닝을 줄 겁니다. 이게 이제 우리 주가에 뭐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 좀 더 깊숙이 들어가 보면 연준의 매파적인 발언 이후에 우리 주가 보면 아시겠습니다만 네이버 카카오가 또 이렇게 문매를 맞았고요. 예. 금리가 계속해서 오른다 이러니까 당연히 이제 성장주가 휘청거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네. 맞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오늘 시장에서 있었던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일단 간밤에 FOMC에서 당연히 이제 뭐 빅7은 사실 예상을 했던 네. 거고 파월의 발언들을 가지고 이제 그 말 한마디 한마디를 네. 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분석 글들이 이제 애널리스트 쪽에서 작성이 돼서 뭐 배포가 되고 했었는데 기본적으로는 당연히 이런 쪽에 대한 우려가 있으면 성장주가 그날 어떻게 올라갑니까? 이건 네. 올라갈 수가 없는 네. 환경인 거죠. 뭐 그런 건데 저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부분이 중요하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다들 기본적인 생각은 지금 비슷한 게 아닌가 저도 얘기를 들어보니까 무슨 소리냐면 그 저도 2월 달에 베이비 가능성이 조금 더 높지 않나라는 네. 개인적인 생각은 좀 네. 있거든요. 그런데 과연 베이비를 하면 증시가 화답을 해줄까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어요. 왜 그러냐면 여기에 대한 인플레이션과 긴축에 대한 관심이 지금만큼 뜨겁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 시점이 되면 그것보다는 오히려 리세션의 깊이나 길이 이런 거에 대한 관심이 커질 거고 아까 그 얘기도 되게 중요한 힌트 중에 하나인 게 오히려 지금 파월이 내년에 금리는 안 하겠다고 했잖아요. 근데 갑자기 할 수도 있겠죠. 네. 갑자기 할 수 그렇죠. 있는 그럴 수 거는 있죠. 네. 경기가 진짜 너무 안 좋으면 할 수가 네. 있겠죠. 네. 그러니까 이건 오히려 증시 안 좋은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지금까지 우리가 보던 아까 이 얘기가 똑같은 겁니다. 지금은 배드이즈 굿이지만 근데 이게 서서히 배드이즈 배드로 바뀌는 구간이 내년 상반기 중에 나올 거거든요. 그게 우리가 향후 한 6개월을 봤을 때는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매크로 환경 중에 변화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고 보고 성장주 같은 경우는 오늘은 피해를 볼 수밖에 없었고 하지만 이쪽 자체가 저는 뭐 영원히 빠진다 뭐 이런 개념은 아니고 반등은 다시 나올 거고요. 저는 뭐 좀 왔다 갔다 하는 구간들이 박스권에서 현재 구간에서는 지속적으로 좀 발생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요. 삼성전자도 오늘 5만 전자 됐잖아요. 그 59,500원 어떻게 됐더라? 한 그 밑으로 간 것 같은데. 그리고 또 하이닉스는 지금 7만 원 선이에요.
이거 담은 분들이 너무 많아서 네. 이거는 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 네, 시간이 걸릴 것 같고요. 뭐 지금 뭐 반도체 쪽 얘기하시는 분들 또 애널리스트들 얘기해 보면 뭐 빠르면은 내년 뭐 2분기 뭐 그리고 하반기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뭐 방송에서 이런 얘기 해도 될지는 모르겠지만 한국은행 총재님께서 반도체 경기 내년 하반기 정도에 돌아선다라고 아마 코멘트를 했었잖아요. 저는 뭐 그 말을 믿어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지금까지 금리도 원화 환율도 얘기를 그때 하셨었고, 근데 대부분 얘기하신 대로 매크로나 이제 이 시장 거시 경제가 흘러갔거든요, 지표들이. 그러면은 그래서 일각에서는 그 코멘트를 했을 때 이제는 업종이나 섹터까지 이제 뭐 분석하시나 이런 이제 글들도 이제 뭐 흔히 말하는 댓글들도 달렸었는데 뭐 그 흐름이 맞다라고 보면,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맞을 가능성이 되게 높다라고 보고 있고, 그렇다라고 하면 내년 하반기, 그러니까 내년 하반기에 돌아선다라고 하면 어쨌든 2, 3분기 정도까지는 꽤 지지부진한 흐름이 좀 이어지지 않을까. 왜냐하면 재고가 되게 많이 쌓여 있고, 그리고 이 재고를 지금 뭐 처리를 할 수 있는 뚜렷한 그 흔히 말하는 뭐 발주처나 소비처가 그렇게 많이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조금 시간은 걸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삼전이 5구 밑으로 가면 예? 확 담겠다 이런 분들도 있고, 그거 겁나서 담겠냐 이런 분들도 있고 그래요.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5만 원, 그러니까 사실 5만 원, 그러니까 6만 원 밑에잖아요. 5구라는 거는. 네. 그러니까 6만 원에서 5만 원 사이는 사실 그렇게 크게 손해 볼 가격은 개인적으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과연 확 담아서 그 기간을 얼마나 내가 그 주가의 등락에 신경을 쓰지 않고 가져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투자마다 좀 다르시겠지만, 정말로 뭐 삼성전자라는 뭐 시가총액 1위, 그다음에 뭐 한국을 대표하는 기업을 내가 뭐 2, 3년 정도를 본다. 그리고 내가 그 종목의 가격적인 진입 전략이 6만 원 이하다라고 하면은 저는 나쁜 전략은 아닌 것 같아요. 네, 나쁜 전략은.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 외국계 투자은행들은 또 내년에 코스피 지수 전망을 좋게 보더라고요. 상대적인데요. 사실 제가 최근에 자료를 이렇게 좀 모아 보니까 올 초에 네. 우리 국내 증권사가 올해 시장에 대해서 전망한 코스피 예상 밴드가요. 네. 최고로 보는 데가 대부분 3,400에서 3,500 막 이렇게 봤거든요. 그랬어요? 맞춘 데 하나도 없죠. 1월부터 급락을 그러네. 해가지고 다 못 맞히니까 네. 이번에 내년도 전망치가 나오고 있는데 네. 평균을 내보면 바닥은 2,100이고 네. 고점은 2,500에서 2,600 보는 데가 대부분이에요. 네. 근데 외국계 특히 뭐 골드만이나 JP모건 이런 데서는 얘기하는 게 보통 국내보단 좀 높습니다. 2,700대에서 800대 보기도 하고 네. 약간 럭키하면 3,000도 네. 찍을 수 있어 이렇게 보는 시각이라 네. 뭐 일각에서는 우리나라를 두고 왜 외국계 쪽하고 국내 증권사가 보는 시각이 되게 차이가 나지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는데요. 반면 또 그런 제목을 달고 있습니다. 외국계가 이렇게 높게 밴드를 내놓은 것 같지만 내년도에 대해서 예상하는 그 뭐랄까 워딩 자체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나라가 내년도가 10년 만에 오는 매수 기회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 얘기는 사실 곱씹어서 생각을 해보면 10년 만에 제일 많이 빠진다는 소리예요. 글쎄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10년 만에 오는 최고의 기회가 열릴 거라고 네. 생각을 하는 거죠. 저희들도 사실 공통적으로 아예 대놓고 내년도 상반기나 하반기 언제쯤 굉장히 한번 장이 부러질 거예요 이런 얘기 뭐 겁없이 잘 못하고 있습니다만 은연중에 그런 것들이 실현될 가능성들을 뭐 외국계도 생각을 하니까 그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신규 매수할 사람들은 그렇게 아마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얘는 뭐 외국계가 2,800을 가요, 700을 가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지금 2,400대나 요 정도에서 견디다가 평화롭게 따박따박 올라간다는 개념은 아닐 거고 네. 얼마나 더 지하실로 내려갔다가 수가 쏙 올라오느냐 그런 좀 경이로운 경험을 할 가능성이 높은 내년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은 저 대표님은 어느 정도를 보세요? 내년에 저 하단하고 상단하고. 저는 사실
누구도 생각지 않으실 것 같긴 한데 저는 국내 증권사가 굉장히 호황을 보이는 목표치를 내세울 때는 항상 조심해야 되고 네. 자, 이번처럼 내년도에 대해서 아. 굉장히 보수적으로 잡고 있으면 내년에 정말 의외로 어허. 1년 있다가 요맘쯤 다시 나오게 돼서 혹시 방송하게 되면 우리나라가 한 3,200점 하고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합니다. 아유, 그렇게 됐으면 좋겠네요. 네, 그래서 저는 다른 분들이 이제 예상하는데 내년도 굉장히 어렵고 경기 침체 얘기 많이 나오니까 네. 한 2,500 근처에서 위아래 크게 등락 없을 것 같아 네. 이런 느낌이지만 그걸 좀 뛰어넘는 네. 희한한 장세가 나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이게 이번에 사실 시장이 어려우니까 사람들이 다 까먹었어요. 미국 그 중간선거 끝나고 1년 있다가 보면 굉장히 장 좋다는 얘기를 역사적으로 네. 그 중간선거 할 때는 엄청나게 얘기하다가 그 뒤에 한두 달 지금 비리비리 하니까 네. 아무도 얘기를 안 해요. 내년도에 미국장 좋을 거라고 얘기하는 사람 아무도 없고 이런데 그런 역사적인 통계를 꼭 머릿속에는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우리 그 정부도 늘 통계적으로 보면 2년 차 때 강했으니까 네. 그런 것들에 대한 기대감을 좀 몰래 한번 키워보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전해드립니다. 노무라 증권에서는 지금 2,750 정도 선 코스피 그렇게 잡아놨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 본인의 의견도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하단 일단 상단. 너무 좀 극단적인 것 같은데 네. 뭐 사실 미래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네. 근데 3,000이 조금 안 되는 선까지 저는 좀 어. 개인적으로는 보고 있고요. 네, 그러니까 네. 2,900대라고 해야 될까요? 어. 3,000이 조금 안 되는 선. 그리고 하단은 안 그랬으면 좋겠는데 2,000 한번 깰 가능성이 있기는 어휴. 있다. 네. 그렇게 된다는 게 아닙니다. 네. 그 가능성이 있긴 있는데 이거는 여러 가지 그 증시를 둘러싸고 있는 조건들이 최악으로 치닫을 때 네. 나올 수 있는 하이로를 하나의 크게 가능성? 열어놓으시는데요. 지금. 예. 네. 그래서 이 가능성이 실현이 될지는 솔직히 모르고 확률로 굳이 따지자면 한 30% 정도 가능성? 네. 예, 가능성을 그렇게 높게 보고 있지는 않으나 요 가능성이 만약에 나온다면 내년 상반기 중에 나올 거고 그것만 아니면 그래도 우리가 이제 드로우다운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아래로 변동성을 크게 주고 올라가는 것을 뭐 그런 표현을 씁니다. 근데 그것만 아니라면 아래로 리스크는 그래도 좀 막혀 있다 어느 정도는 뭐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이제 제가 말씀드린 2,000대 후반의 목표치가 도달이 되려면 저도 한 4분기는 돼야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코스피 밴드? 저는 뭐 노무라 증권 쪽이랑 거의 비슷한 네. 생각이긴 한데요. 상단은 2,750, 거기서 뭐 오버슈팅 나오면 2,800 정도 보고 있는데 그게 이제 올해 1월 달, 그러니까 올해 3월 달이죠. 올해 1월 달부터 3월 달에 계속 그 박스를 치다가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제 터지면서 한 번 더 레벨 다운이 된 가격인데 거기를 한번 돌파하기에는 좀 쉽지는 않다. 그러니까 되게 강력한 모멘텀이 있어야 거기를 돌파할 것 같고 그렇지 않고 그냥 수급적인 부분들이나 대외 환경들이 좀 괜찮아지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로 좀 끌어올리면 맥시마이즈는 뭐 한 2,800 근데 한 2,700에서 계속 뭐 버거하면서 오버슈팅 나면 2,800 정도로 보고 있고요. 아래쪽으로는 저는 박우신 대표님이랑 비슷해요. 그러니까 이게 저렇게 빠졌는데 이거를 이제 장기간에 이렇게 빠졌고 그 다음에 이 앞전에 한 번 더 하방으로 이제 슈팅이 있었는데 이거를 외바닥으로 돌리는 경우는 제가 거의 본 적이 없거든요. 그렇다면 최소한 쌍바닥은 확인을 해야 거기서 이제 하반기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쌍바닥의 디딤돌을 바꾸서 이제 위쪽으로 쏘아 올릴 수 있는 그런 흐름이고 여기에서는 올라가더라도 계속 매물을 맞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예 아래쪽으로 한번 이제 밀어서 확실하게 이 자리는 더 이상 깨지지 않는다라는 시장에 확신이 들어야 거기서부터 이제 강한 매수가 좀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아래쪽으로는 저는 뭐 2,000선을 깰지는 모르겠지만 최소한 전저점은 확인을 해야 정말 좀 주식을 쉽게 살 수 있는 구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노무라 증권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최우선주는 이런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먼저 삼성전자, LG엔솔, 기아 그리고 한국항공우주를 들었어요. 이 종목군들 어떻게 보십니까? 뭔 생각으로 그런 종목을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물론 뭔 생각으로? 2,700대를 내다보면 네. 그 녀석들이 꽤 선두로 치고 나가지 않으면 어려운 얘기죠. 네, 네. 업종 대표주를 딱 드러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반도체, 우주항공, 뭐 2차 전지 쪽 이렇게 네. 해가지고 업종 대표주니까 이 녀석들이 지금의 추세를 뒤로하고 이 우상향 그래프를 만들면 걔네들 예상이 맞을 텐데 저는 아이러니한 게
열흘 전쯤에 노무라가 발표한 네. 우리나라 내년도 GDP 성장률이 얼마인지 아세요? 다른 회사들은 전부 다 올해보다 낮추긴 했지만 1.5 내외였거든요. 노무라만 지금 우리나라에 대해서 마이너스 1.3%라고 아, 그래요? 역성장을 얘기했는데 그래놓고 열흘 만에 지수는 2,700 간다고 아. 얘기하는 게 참 서로 다른 애가 썼겠죠? 예. 좀 그런 것 같은데 좀 이해는 안 됩니다, 개인적으로. 그렇군요. 그러면 내년에 만약에 우리 주식장이 지지부진하다면 그걸 딛고 24년쯤에는 괜찮아질까요? 그러면 왜냐하면 매수의 찬스다라고 누군가 얘기했다잖아요. 네. 그 매수의 찬스면 그 다음 해내는 쭉 가져야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뭐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24년 좋을 겁니다. 예, 좋을 거라고 저는 보는데 기대도 하고요. 근데 참 이게 좀 허망한 얘기인 것 같기도 해요. 네. 그래서 아까 진짜 좋은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번에도 한번 채권하시는 분 나와서 이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중간 선거랑 그 할로윈 예. 겹치면 네, 맞아요. 예, 네. 주기로 봤을 때 이거 한 번도 틀린 적이 없다는데 음. 이제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거는 중간에 휘청일 수 있는 그 가능성 이거를 두려워해야 되는 거지. 1년 6개월을 빠졌습니다. 지금 지수가. 예. 이 레벨에서 뭘 이제 여기서 시간 투자하면 무조건 수익은 나요. 네. 네, 무조건 수익은 나는데 이 변동성을 지금 참기가 힘든 겁니다. 예. 그리고 우리가 이런 현상들은 해마다 겪고 오지만 장기적으로. 근데 이게 반복이 되는 게 뭐냐면 그럼 지나고 보면 아 이때 주식을 샀어야 되는데 이거지 않습니까? IMF 때, 뭐 금융위기 때. 근데 그때 왜 주식을 사서 못 견디냐면 이미 높은 변동성을 계속 네. 체감적으로 겪었기 때문에 조금만 올라와도 팔게 되고요. 네. 조금만 빠져도 팔게 됩니다. 그냥 움켜쥐고 있으면 되는 것을. 그러니까 사실은 크게 보면 지금은 그러한 자리라는 거죠. 예. 네. 그래요. 넘어갔죠. 뭐 올해 다 끝나지도 않았는데 2023년을 뛰어넘어서 2024년 얘기 좀 해주세요 하니까 좀 허탈한 웃음을 지으셨는데 그만큼 증시가 우리가 2022년을 겪으면서 너무 우리를 허망하게 해서 이런 얘기를 좀 듣고 싶었습니다. 또 하나 이제 올해를 마무리하면서 금투세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금투세 유예되는 겁니까? 뭐 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사실 이게 이제 정치적인 이슈고 제도적인 이슈잖아요. 이게 그래서 답답해요. 아직 결정이 안 사실 돼. 뭐 예측을 하기는 좀 어려운데 음. 저는 무조건 유예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인 바람 정도를 얘기를 드려 볼게요. 그리고 아니 어쨌든 이달 안에 협의가 이달이래 봐요. 올해 말이에요. 네네네. 이 협의가 안 되면 1월 1일부터 그냥 시행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렇죠? 네, 뭐 그렇게 되면 여러 가지로 이제 힘들어지는 부분도 있고 하니까. 그렇죠. 뭐 지금 뭐 기사로도 되게 많이 나오고 네. 이제 뭐 주식 하시는 분들 인구가 되게 많이 늘었기 때문에 뭐 되게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뭐 기사 나온 것들 보면 증권사에서 아직 뭐 제도적으로 준비가 안 돼 있는 부분들도 있는 상황인데 지금 뭐 계속 뭐 논의조차도 뭐 잘 안 되고 있지 않나라고 이제 뭐 그러게 계속 답답한데. 기사가 나오고 있어서 이거 뭐 제가 뭐 어떻게 그래서 우리가 그거 하나하나 알아볼게요. 아니 금투세가 뭔데 자꾸 이 사람들 금투세 해 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이게 어떤 건지 소개 좀 해주세요. 뭐 개념은 아주 간단하죠. 원래 주식해가지고 이득을 보면 세금 안 내는 게 우리가 그냥 역사적으로 알고 있는 통상적인 절차라고 알고 있었으나 이 금투세라는 걸 도입하는 입장에서는 이제 다른 나라들은 다 주식해서 이득 나면 세금 내는데 왜 우리나라는 안 내느냐, 소득에 세금 없는 게 말이 되느냐 이런 개념으로 해서 들어온 개념이고 그 절차를 보면 뭐 1년 장사를 해가지고 5천만 원 이상 이득이 나신 거에 대해서는 일단 세금을 안 걷지만 그 이상 되는 부분이 초과 수익이 발생하면 그거에 대해서는 채차별로 한 20%대 초중반 정도까지 세금을 걷겠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세금이 도입되느냐 마느냐 이제 그런 상황을 맞이하고 있고 이게 이제 주식만 해당되는 건 아니고 뭐 파생 상품이라든가 여러 가지 뭐 사모펀드 이런 것들도 아마 해당이 돼가지고 여러 가지 파급 효과가 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서 물론 2, 3년 전부터 논의가 돼서 결정이 된 거긴 하지만 막상 또 닥치니까 여러 가지 장도 안 좋은데 금수세 도입하게 되면 이게 사실 연동해서 나오는 게 대주주 양도세 네, 이슈가 같이 네. 붙기 때문에
우리 시장에서 과연 세금 내면서까지 열심히 할 사람들이 몇 명이나 있겠느냐 그런 논리로 인해서 뭐 대주주라든가 큰 규모로 하시는 분들 다 도망간다. 그래서 소액으로 하는 개인 투자가들도 피해를 보니까 다만 2년이라도 유예해다오. 그 대신 대주주 요건도 좀 상향시켜가지고 현재 10억이 아니라 한 100억 정도 해주면 당장 쏟아질 물량이 좀 없지 않겠느냐. 그런 시각에서 유예를 주장하시는 분들이 어마무시하게 지금 많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캐스팅 보트를 갖고 있는 거대 야당 쪽에서는 아직까지 유예에 대해서 확실하게 얘기를 안 하고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그래요. 요즘 개인 투자자들이 올해 5천만 원 이상 그 수익을 낸 개인 투자자들이 몇 명이나 될까요? 그래서 이건 내 얘기는 아닌 것 같은데 하는데 지금 말씀이 이제 당장 대주주, 그러니까 그 돈 많은 분들, 투자 많이 했던 분들, 이분들이 이제 세금을 왕창 맞게 되면 장을 떠나니까 장을 떠나면 막 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가뜩이나 떨어져 있는 주식이 와르르 떨어진다 이거잖아요. 이 부분을 지금 걱정하는 거잖아요. 자,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이 제도에 대해서 네. 인터넷에서 뭐 찬성을 하거나 하는 사람들은 진짜 근시안인 겁니다. 네.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인 거예요. 네.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진짜. 이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애초에 말도 안 되는 악법입니다. 제가 볼 때는. 네.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이게 만약에 내년에 총선이 있었잖아요. 네. 이거 이미 이렇게 됐었을 겁니다. 유예됐었을 거예요. 지금 선거 없다고 이렇게 되고 있는 거 같아요. 내후년에 있는데. 저 이거 너무 마음에 안 들어요. 이게 기본적으로 보시면 수익이 나는 거에 세금을 낸다라는 거죠. 네. 뭐 손실 보전해 줍니까? 아니잖아요. 손실 보전해 주지도 않고 이게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굉장히 찝찝한 내용들이 너무나도 많고 그리고 이게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나는 한 1년에 5천만 원 못 버는데 근데 우리가 매도할 때마다 세금 또 내지 않습니까? 그 매도할 때마다 내는 세금은 또 감면해 주겠다고 하면 오히려 나한테는 이득이겠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이거는 너무 근시안이라는 거죠. 기본적으로 증시 자체는 거래량이 계속 유입이 돼야 되는데 거래가 더 죽을 거예요. 네. 거래가 죽으면 그 증시 자체는 글로벌 증시 내에서 매력을 확 잃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큰 손들만의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당연히 아니죠. 게다가 개인 투자자들에게 큰 영향을 미친다 이거죠. 지금 그 생각을 해봐야 될 게 지금 자 이렇게 투자해서 돈을 벌 수 있는 걸 세금으로 다 내라고 하면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근로를 해서 좀 고수익을 얻어도 세금 많이 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부모님한테 물려받은 소위 말해서 금수저가 아닌 이상은 월급쟁이들이 지금 아파트 어떻게 삽니까? 애초에 말이 안 되는 법이에요. 난 진짜 도저히 어떻게 이런 법이 거론이 되는지 자체가 이해가 안 갑니다. 예. 박원순 대표님을 국회로. 아 진짜 이건 얘기가 나올 때마다 너무 화가 나요. 진짜. 아니 근데 이게 이제 저 유예가 안 되면 네. 연말 장에 이게 고스란히 반영이 되는 겁니다. 일단은 반영이 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떠나니까? 네, 연말이 아니더라도 이게 하다가 어느 순간에 딱 되면은 사람들이 체감을 못 하다가 뭐 내년 장중에 야 진짜 이렇게 되네 하면서 떠나시는 분들도 분명히 생길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게 이제 연간 5천만 원에서 뭐 20에서 25% 정도 과세를 하잖아요. 앞서 이제 박우신 대표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이렇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거래량이 죽어버리는 상황이 되거든요. 근데 이게 우리가 주식을 투자할 때 단기 투자자, 장기 투자자, 뭐 가치 투자자 여러 이제 투자의 방법이 있고 그다음에 뭐 영어로 하면은 뭐 스페큘레이터, 뭐 아비트리지 뭐 이런 전략들이 있는데 결국에는 단기로 거래를 많이 해주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시장에 유동성이 공급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런 데서 어떠한 모멘텀이 발생이 되고 또는 이제 시세나 수급들이 들어오면서 이게 주식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지는 건데 그러한 이제 유동성 공급 자체가 줄어들면 증시의 이 분위기가 톤 다운이 될 수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 정도의 그 만약에 과세를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일부 이미 해외 쪽으로 이 이슈가 있을 때 이미 이제 뭐 저도 아는 PB들이 있어서 보면은 거액 자산가들은 이미 해외 쪽으로 자산들을 많이 이제 돌려놓은 왜냐하면 이런 것들을 대비해서 왜냐하면 별 차이가 없거든요. 해외 투자는 지금이야 그리고 작년부터 이제 해외 투자가 조금 안 좋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중장기적으로 보면 훨씬 더 뭐 우리가 코스피 지수랑 뭐 S&P나 아니면 다우, 뭐 나스닥 이런 거 비교해 놓은 차트들이 되게 많잖아요. 중장기적으로 해외 쪽의 거버넌스도 당연히 좋고 그다음에 이제 성장하는 기업들도 많기 때문에 다 해외 쪽으로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요인이 되지 않을까. 시장 자체를 죽여버리는 그러한 이슈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똑같이 비교할 수는 없지만 원래 우리나라 시장이 파생 시장 1위였거든요. 근데 제도적으로 개인 투자자들의 진입을 그러니까 보호한다라는 명목 하에 진입을 제한하다 보니까 그 거래가 확 죽었는데 똑같은 현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이러한 그 유동성을 자꾸 줄여버리면 시장 자체가 톤다운이 될 수밖에 없는 요인이 되지 않을까.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 요거 하나만 확인할게요. 현재 기준대로 부과가 되면 네. 기존 2달에 걸쳐서 나왔던 물량이 한 번에 나올 수 있다. 맞는 얘기입니다. 사실 이게 금투세보다도 대주주 네. 양도세가 이제 굉장히 큽니다. 원래 11월부터 나올 물량들이 유예되나 이거 기다렸다가 며칠 앞두고 이제 나올 수 있다는 건데 제가 기대하거나 예상하는 그림은 아마 이런 식으로 가다가 제 종치기 한 1분 전쯤에 악수하고 사진 찍고 우리 극적으로 유예했어 이렇게 아마 그림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죠. 오늘 주가 참 우리 다 기운 빠지게 했죠. 그래도 힘내시고요. 오늘 뭐 퇴근길, 눈길인데 조심조심 가십시오. 경주마는 이번 주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 월요일에 장 끝나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한 주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